안녕하세요. 식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자율신경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 박수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출연을 하고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귀 마사지 원리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심장박동이나 호흡이나 소화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잘 알아서 조절해 주는 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에 자율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는 상황에 활성화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수면, 휴식, 이완을 취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에요. 현대인들 대부분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만성 스트레스를 아마 많이 받으시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교감신경 중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이 사실 전신에 다 분포하고 있는데, 그중 우리 몸의 신체 표면에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귀예요. 그래서 귀를 마사지 해주는 게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낮춰주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귀 부위 마사지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면, 제가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3단계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귀 옆에서 봤을 때 오목하게 파인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심바 콩카라고 합니다. 이 부위가 귀 중에서도 미주신경이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손가락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심바 콩카 부위를 문질러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내가 손가락이 좀 크거나 조금 더 미세한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면봉 같은 걸 이용해서 이 심바 콩카 부위를 문질러 주셔도 좋습니다. 한 번 할 때 약 30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5번 정도 이렇게 문지르는 걸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주라는 부분을 눌러줄 건데, 이렇게 귀 앞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위를 살짝 깊게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엄청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 뗐다 누르고 떼고, 이 동작을 10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2단계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귀를 만지면 유달리 통증을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막 어깨 근육이 뭉치거나 아니면 두통이 있는 것처럼 귀 부위도 단단하게 뭉치는 부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걸리는 부위가 이 귓바퀴 쪽이에요. 그래서 귓바퀴를 상, 중, 하 세 부위로 나눠서 위쪽으로 한번 쭉 5초간 당기고, 자, 중간을 쭉 5초 당기고, 아래쪽을 쭉 5초 당기고, 이렇게 상, 중, 하 부위를 나눠서 각각 3번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번 정도씩 해주시면 좋은데, 이 귀 마사지가 사실 뭐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언제 어디서든 집이든 직장이든 밖에 나가 있을 때도 수시로 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 귀 마사지를 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효과를 정말 많이 보고 있어서, 구독자분들도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호흡 특징이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교감신경이 과긴장되면서 복부가 아니라 가슴을 이용한 흉식 호흡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소위 어깨를 이렇게 막 움츠린 상태로 호흡을 굉장히 가쁘게 하고 있는, 뭔가 급하게 어디 가야 되거나 운동을 하고 난 직후에 하는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 마사지를 할 때는 이와 반대되는 호흡을 하시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횡격막, 복부를 이용한 복식 호흡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복식 호흡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귀 마사지를 하면서 사륙 호흡을 하면 좋은데, 4초간 들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간 날숨을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엄청 쉽죠? 이것도 귀 마사지를 하면서 그냥 내가 의식을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내쉬는 호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륙 호흡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 횡격막을 이용한 복식 호흡을 해주셔도 좋아요. 혀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 걸 한의학에서 설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 진료를 할 때 맥을 보기도 하고 환자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문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때 꼭 여쭤보는 게 환자분 혀를 한번 하고 내밀어 보세요 라고 여쭤봐요. 이때 혀를 보는 이유가 있는데, 혀라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혈관, 림프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혀를 통해서 전신 건강 상태, 전신의 만성 염증 상태
상태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혀 상태를 보고 우리 몸의 만성염증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3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도 거울을 보고 혀를 한번 내밀어 보시고요. 정상적인 혀의 색깔은 약간 붉으면서도 분홍색을 띠면서 하얀색 태가 아예 없거나 약간 얇게 끼면 그건 정상적인 혀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 몸 안에 만성염증이 껴있다는 혀의 신호를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백태입니다. 혀를 딱 내밀었을 때 혀가 붉은색을 띠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하얀색, 뭔가 알 수 없는 정체물질의 성분으로 덮여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나쁜 세균들이 겉에 드러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내 유해균이 나쁘기 때문에 좋은 유산균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입을 통해서 외부 음식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좋지 않은 나쁜 음식을 먹거나 정제탄수화물이나 액상과당 같은 세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고 또 물 섭취도 잘 안 해서 구강이 건조해지게 되면 이게 바로 세균이 아주 증식하기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몸 안에 만성염증이 많아지면서 이게 겉으로 혀에는 백태로 끼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혀에 칫솔질을 하거나 한다고 잘 없어지지 않아요. 칫솔질을 하면서 잠깐 없어진 것 같아도 내 몸 안에 만성염증 상태가 계속 그대로 남아있으면 다시 계속해서 백태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혀를 내밀었을 때 하얀색 때가 많이 끼신 분들은 내 구강 안에 나쁜 세균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두 번째는 구취입니다. 사실 입냄새인데요. 입냄새가 그냥 이번에 한번 칫솔질을 안 해서 잠깐 음식 냄새를 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칫솔질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입냄새가 안 없어지고 되게 심하게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 좀 가까이 있을 때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약간 냄새가 느껴질 정도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만성적으로 입냄새가 있으신 분들이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세균이 계속해서 증식하게 되면 황화합물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바로 구취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 보면 혀의 뿌리까지 닦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약간 구역감이 나기도 하고 이 목구멍 안까지 칫솔질을 하는 게 생각보다 좀 비위도 상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취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곳이 바로 혀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칫솔질 하는 것만으로는 구취를 없애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백태가 끼기 시작하다가 이런 백태가 사라지지 않고 구강 내에서 세균이 계속해서 증식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냄새가 좀 심한데 이게 잘 안 없어지시는 분들은 내가 그냥 이를 안 닦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역시 만성염증이 백태보다 더 오래된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3번째는 설반치은입니다. 이건 조금 낯서실 수 있어서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소위 혀를 내밀었는데 가장자리에 이빨 자국이 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성인이 돼서 일을 시작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혹은 잠을 못 잤을 때 이런 설반치은이 많이 생깁니다. 설반치은이 생기는 원리는 우리 몸에 생기는 부종 때문이에요. 소위 퇴근하고 나서 다리가 팅팅 붓는다, 손발이 잘 붓는다, 얼굴이 붓는다,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안에 만성염증이 쌓이고 수분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 혀도 마찬가지로 붓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낮에 생활을 하면서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잠을 자고 있을 때 혀가 부풀면서 이렇게 혀는 부푸는데 이빨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 혀가 소위 부으면서 이빨에 의해서 눌리는 자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설반치은이 심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설반치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수분대사가 잘 안 되고 있구나, 몸에 부종이 많구나, 운동을 좀 적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상태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5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구강 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도 있고 전신의 만성염증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우선 당장 입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구강 내 환경을 개선해야겠죠. 첫 번째는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현대인들이 만성 탈수 상태에 시달리고 있어요. 나는 물을 많이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대부분 커피나 음료수나 심지어 음주를 하시면서 이게 똑같이 물이니까 내가 어차피 다 똑같은 액체면 이게 수분이 아닌가라고 착각하시는데, 예를 들면 커피를 먹는 거랑 물을 먹는 건 완전히 반대되는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강이 건조하게 되면 이 건조한 환경 자체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을 한 300에서 500ml 정도 섭취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300에서 500ml를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나눠서 하루에 2리터 정도는 꼭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특히 입냄새가 심하신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소금물로 가글을 좀 하시면 좋아요. 소금을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 딱 소금을 손가락으로 한 꼬집 정도만 넣으면 이 자체로 소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구강 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방 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재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건 바로 맹문동인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구강 내가 굉장히 건조하신 분들은 사실 탈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을 하루 이틀 먹는다고 금방금방 수분이 보충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한의학에서 맹문동은 건조한 증상을 많이 치료해 왔거든요. 구강 내 건조뿐만 아니라 피부가 건조하거나 몸이 전체적으로 마르고 진액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맹문동을 많이 처방했는데, 이런 맹문동을 굳이 약용이 아니라 평상시에 차로 달여 드시는 것도 구강 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뻔하지만 너무 중요한 건데 음주와 흡연을 피하셔야 돼요. 혀의 상태랑 음주 흡연이 무슨 상관이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담배를 피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구취가 나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음주와 흡연은 그 자체로 몸 안에서 염증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보통 음주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수년간 꾸준히 하시잖아요. 이것들이 높은 염증 상태가 아니라 좀 중강도 상태의 염증을 1년, 2년, 10년 이렇게 달고 살게 되면 이 자체로 혀에 백태를 만들거나 구취를 만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혀에 지금 말씀드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음주 흡연도 꼭 줄이거나 끊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특히 설반치은이 있으신 분들에게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수분 대사가 안 되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잠을 잘 때 우리 몸이 전반적으로 다 리셋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낮 동안에 굉장히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막 머리도 복잡하고 몸도 막 무겁고,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되게 몸도 개운하고 머리도 맑아지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소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수면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혀가 붓게 되고, 그러면서 설반치은도 생기고 백태나 구취도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강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관리 중에 가장 1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잠을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율신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 제가 차로 드실 수 있는 거 되게 많이 추천드리는데, 오늘은 4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많이 추천드리는 건 계피입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먹었을 때 약간 향신료 같은 굉장히 강한 좀 매운 맛이 느껴지죠. 그래서 실제로 드시는 분들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피의 신나말데하이드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말초혈관, 그러니까 손이나 팔 다리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드셔도 좋고요. 손발이 차거나 좀 두통이 심하거나 몸이 찬 냉체질이신 분들도 이런 계피를 드시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생강입니다. 생강의 주성분은 진저롤 혹은 생강을 가열했을 때는 쇼가올 성분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계피와 마찬가지로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좋은 약재거든요. 계피와 생강의 차이점은 계피는 주로 말초 혈류를 확장시켜주는 작용이 있고요. 생강은 우리 몸의 중심부, 특히 위장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위장 기능이 좀 떨어져서 소화를 잘 못 시키시는 분들이 생강차 같은 걸 좀 꾸준히 드시면 소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속이 냉하신 분들한테도 좀 몸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 많이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강을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으로 만약에 나는 이런 계피나 생강 같은 게 조금 부담스럽다, 향이 너무 세다, 맵다 하시는 분들께는 대추를 추천드립니다. 한의학에서 신경 안정이나 혹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약재가 바로 산조인인데요. 산조인은 사실 국내에서 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약재 자체가 굉장히 고가여서 사실 시중에서 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때 산조인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약재가 바로 대추예요. 대추에는 그 자체로 포도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충해서 마치 먹는 수액의 효과도 있고요. 또 뇌에 작용해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소량씩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수면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치자입니다.
치자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치자를 보면 색깔이 약간 노라면서도 붉은 색상을 띠고 있어요. 치자는 한의학에서 번열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몸에 굉장히 열이 많거나 특히 화가 많고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고 마치 갱년기 증후군 증상과 비슷한 현상을 겪는 분들께 치자를 처방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계피나 생광을 드셔야 되는 몸이 찬 체질인 사람들과는 반대로 내가 평상시에 열이 정말 많다, 특히 요즘 여름인데 요즘 땀도 너무 많이 나고 더위도 너무 많이 타고 밤에 더워서 잠도 못 잔다, 이러신 분들은 치자를 끓여서 드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계피, 생강, 대추, 치자 이 4가지는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드려서 시청자분들이 뭐 다른 채널이나 아니면 제 채널에서도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걸 약재를 직접 구매하셔서 달여서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좀 번거롭다 보니까 제가 이걸 티백으로 원래 혼자서 만들어서 먹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고 많이 여쭤보셔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내가 평상시에 몸이 많이 차다, 그리고 소화도 좀 잘 안 된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피차를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그 다음으로 나는 열이 많다, 더위를 많이 탄다, 혹은 지금 실제로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다, 스트레스가 많다, 이러신 분들은 이 치자와 맹문동이 같이 합쳐진 치자 맹문동차를 평상시에 드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티백으로 되어 있는 거여서 한 물 300ml에 티백 한두 개 정도 넣고 매일 꾸준히 드시면 좋거든요. 저도 실제로 많이 복용하고 있는 거여서 혹시 시청자분들도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뭘 먹어야 되는지보다 뭘 안 먹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말 나쁜 음식이 있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정제탄수화물을 고를 것 같습니다. 정제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밥, 빵, 면, 밀가루, 과자 뭐 이런 초가공식품이 다 해당됩니다. 정제탄수화물은 정확히 말하면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흰쌀밥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런 정제탄수화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소화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콜릿 같은 걸 먹었을 때 순간적으로 힘이 굉장히 많이 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정제탄수화물을 반복적으로 먹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 몸 안에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그 자체로 우리 몸은 이걸 스트레스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동시에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스트레스나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잠깐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올라가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율신경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내가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고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고 몸이 굉장히 많이 예민해져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제탄수화물을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교감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두근거릴 수 있고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심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율신경이랑 음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식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중요해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극단적으로는 제가 환자분 진료를 하면서 뭐 정말 통증이 전신적으로 많이 심하신 분이셔서 제가 거의 뭐 어디 신체에 손을 못 댈 정도였는데 이분이 정제탄수화물만 한 3개월 정도 끊었을 때 통증이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없어진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자율신경이랑 정제당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서 만약 내가 이런 평상시에 자율신경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정제탄수화물을 꼭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한방차나 영양제를 챙겨 드시면 효과를 2배, 3배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양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영양제를 많이 챙겨 드시고 저도 실제로 원내에서 영양제를 처방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양제 드시기 전에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먹지 말아야 될 정제당 끊는 거, 그 다음 챙겨 먹어야 될 음식 먹는 게 중요하고요. 식단이 먼저 되시는 분들이 영양제를 챙겨 드셔야 돼요. 제가 영양제를 파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내가 영양제는 챙겨 먹는데 밥을 잘 안 먹는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얘기를 들으시면
들이실 필요가 없고 반드시 식단을 먼저 챙기신 다음에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게 꼭 도움이 된다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양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건 비타민 C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비타민 C는 우리가 과일이나 여러 가지 야채에서 섭취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영양제로 섭취를 하게 되는데 비타민 C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염증으로 줄여주는 항염증 효과, 항노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혈관 건강도 개선시키면서 우리 몸에 전반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C가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값이 굉장히 싸다는 점이에요. 시중에 많은 비타민 C가 있는데 사실 종류 상관없이 비타민 C가 거의 제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워낙 많은 회사들에서 이미 제조를 하고 있어서 굳이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몇만 원에 한 3-4개월치를 복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영양제를 딱 한 가지 먹어야겠다라고 하면 비타민 C를 제일 많이 추천드리고요. 다만 내가 평상시에 속쓰림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신장에 좀 결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이 있다면 상담을 꼭 해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여러 가지 영양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항진된, 각성된 뇌신경을 이완시키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마그네슘을 언제 주로 먹냐면 눈이 떨리거나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경험적으로 마그네슘을 드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눈이 떨리거나 쥐가 나는 건 역시 몸이 각성이 되면서 근육이 과도하게 흥분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과도하게 흥분된 근육세포에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가서 이런 눈떨림이나 종아리 경련이 줄어드는 건데 같은 원리로 몸이 많이 각성됐을 때 잠이 안 온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항상 몸이 좀 예민하고 소리도 더 크게 들리고 이러신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히 앞에 두 개도 중요하지만 잠이 잘 안 오신 분들에게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영양제는 태아닌이에요. 태아닌은 녹차에서 유래한 성분인데 이것도 마그네슘과 비슷한 원리로 우리 뇌가 각성된 자체를 많이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태아닌이 예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가 최근에는 불면증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면서 마그네슘과 같이 복용하면 더 좋은 게 없을까 하시면서 태아닌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시중에 마그네슘과 태아닌이 좀 결합돼서 나온 상품들도 많은 것 같고 내가 마그네슘을 먹는데 수면이나 이런 게 충분히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태아닌을 같이 드셔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운동 같은 경우는 저도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환자분들에게도 운동을 많이 권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좀 솔직히 잘못했던 게 운동을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니까 환자분들이 또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PT를 끊어서 일주일에 5번씩 간다든지 그러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 딱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4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존2 운동인데요. 존2가 뭐냐면 존 1, 2, 3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 건데 중강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강도 운동이란 사전적 정의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 되는 운동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말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약간은 숨이 차고 심장도 좀 뛰고 땀도 약간 나는 것 같은데 그냥 노래를 좀 흥얼거릴 수 있다거나 같이 뛰는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바로 존투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냐면 일주일에 3번,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은 5번 하시면 좋고요. 일주일에 운동 시간이 총 150시간 정도 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30분에서 50분 정도 뛰시면 돼요. 내가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다른 운동은 다 하실 필요 없고 첫 번째로 이렇게 존투 운동을 하시면 좋은데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그중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건 러닝입니다. 러닝은 그냥 밖에 나가면 운동화만 있으면 사실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러닝을 하면서 얻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우선 돈이 안 들 거고 운동화만 있으면 되니까 두 번째는 햇빛을 쬐는 것 자체로 우리 몸 안에서 세로토닌 합성도 많이 되고요. 비타민 D 합성도 많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로운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히 야외에서 뛰시는 게 정말 좋은데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가까운 곳을 보고 있거든요. 책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우리 눈의 시선이 멀리 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밖에서 야외 러닝을 하게 되면 자연 환경이라던가 공원이라던가 하다못해 저 멀리 있는 건물을 보는 것처럼
시선을 멀리 두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시선만 조금 멀리 둬도 이 자체로 교감신경이 많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뭐 러닝머신에서 TV를 보면서 뛰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가급적 달리기를 하되 야외에서 뛰는 걸 가장 많이 추천드립니다. 생활습관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려운 거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원리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밖에 24시간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 몸이 이거에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바로 자율신경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딱 일어나면 교감신경의 스위치가 딱 켜져요. 우리 몸이 활동을 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뭐 머리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올라와야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해서 이렇게 교감신경이 올라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농도도 좀 높아지고 이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오후가 지나가면서 저녁 시간으로 다가오고 해가 점점 질수록 이런 활성되었던 교감신경은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더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쯤 되면 몸이 이제 밥도 먹고 휴식도 취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잠을 자야겠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이제 저녁이 되면 교감신경의 스위치가 꺼지고 부교감신경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24시간 자율신경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움직이는 원리인데요. 이때 중간에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잠을 자는 거, 운동을 하는 거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규칙적인 시간에 밥을 먹고 특정 시간에 운동을 하고 정확한 시간에 잠만 자도 자율신경이 이때는 스위치를 켜고 이때는 스위치를 꺼야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이 자체가 자율신경이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밥을 아침에 먹었다가 뭐 저녁에 먹었다가 뭐 아침에는 뭐 요만큼 먹었다가 저녁에는 굉장히 폭식을 하거나 이러면 우리 몸이 준비를 못해요. 언제 우리 주인이 밥을 먹고 언제 쉬는지 또 언제 자는지 이걸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자율신경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자체가 이런 자율신경을 회복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전 족욕을 하는 거예요. 특히 손발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온도에서 족욕을 하시면 내가 그냥 발만 따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에 분포한 여러 가지 감각신경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신체 자체가 혈류순환이 되면서 굉장히 이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한 2-3시간 전쯤에 족욕을 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 방법은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바로 척추를 바로 세우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율신경을 치료할 때 어디를 치료하냐면 바로 경추, 흉추, 요추 같은 척추를 치료합니다. 해부학적으로 자율신경이 척추의 옆에 마치 줄처럼 걸려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자세가 바르지 않은 분들이 뭐 거북목이 있으시거나 구분등이 있으시거나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은 그 옆에 위치한 자율신경에 악영향을 미쳐서 이게 악순환이 돌 수 있거든요. 자세가 좋지 않으니까 자율신경이 나빠지고 자율신경이 나빠지니까 다시 자세가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거나 허리를 숙이고 있는 그런 자세를 많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오래 앉아있는 자세도 좋지 않아서 만약에 사무직이시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기신 분들은 최소한 1시간에 5분 정도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라고 권유드리는 건데 바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게 조금 엉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영국에서 수행한 연구가 있는데 만성 통증,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을 겪으시는 환자분들을 모아놓고 이분들에게 다 같이 노래를 하는 합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합창을 하기 전, 합창을 하고 난 후, 그리고 하고 난 후 일정 시점이 지난 시점, 이 세 시점에 나누어서 고통의 정도를 측정했는데요. 굉장히 놀랍게도 합창을 하고 난 후에 이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줄어들었고 노래를 다 부르고 난 뒤에도
상당 시간 동안 이 통증이 경감되는 효과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는데 이 자체로 우선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 뭐 노래방 가고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노래를 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굉장히 깊게 하게 됩니다.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발성을 하기 위해서는 횡격막을 이용한 복식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 자체로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하는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면서 통증을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막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으실 때 밖에 이렇게 화 잘 못 내시고 혼자 꾹 참으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걸 많이 추천드리는데 이분들은 사실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를 안 참고 좀 내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실제로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대신 그러면 혼자 이렇게 노래방이라도 가서 몇 곡 부르시면 조금 마음도 가라앉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픈 것도 좀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환자분들도 좋은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5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나면 꼭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발끝 당기기 운동입니다. 그냥 누운 상태로 발끝만 위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발끝을 위로 당기게 되면 종아리가 좀 당겨지시는 느낌이 날 거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움직이지 않으면서 혈류가 굉장히 정체되게 됩니다. 특히 그게 다리 쪽으로 쏠리게 돼요. 이때 종아리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 특히 아침부터 다리가 팅팅 붓고 이게 저녁이 되면 더 붓고 뭐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침에 이렇게 발끝 당기기 운동을 하면서 종아리 근육을 자극시키면 아래에 정체되었던 혈류를 전신으로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발끝 당기기 운동은 발을 위로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종아리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이 나면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게 하나, 다음 다시 둘, 셋, 넷, 이렇게 한 번씩 해서 10번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무릎 끌어안기 운동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양손으로 잡아서 가슴까지 잡아 당기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은 고관절 그리고 우리 몸 핵심 코어 근육 중 하나인 장요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앉아서 하는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관절이 앞으로 굴곡된다고 합니다. 고관절이 굽혀진 상태를 오래 하다 보면 코어 근육인 장요근이 굉장히 약화가 돼요. 그러면 허리도 잘 다칠 수 있고 척추 자체를 지지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뭐 배도 나오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고관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우리 코어 근육 그리고 고관절의 가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번 무릎 끌어당기기 운동입니다. 양 손가락을 이용해서 무릎을 이렇게 끝까지 당겨주셔서 가슴으로 가까이 오시면 되고요.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골반을 좌우로 흔드는 운동입니다. 골반이 자율신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흉추와 요추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요. 부교감신경은 우리 뇌와 천추, 즉 골반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다리를 많이 꼬면서 골반이 많이 틀어지신 분들이 부교감신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골반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골반을 자극함으로써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 세 번째 운동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번 골반 좌우로 흔들기는 이렇게 양 발을 두고 무릎을 가운데로 모아주시고 양쪽으로 골반을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좌우 동작을 30초 반복합니다. 네 번째는 고양이 소 자세 운동입니다. 이건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흉추의 가동성을 넓혀주는 치료 원리인데요. 흉추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고 교감신경이 긴장되신 분들은 의외로 등을 눌렀을 때 통증이 굉장히 많이 심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T4 신드롬이라고 해서 흉추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거기서 가장 높게 솟아있는 4번 부위가 안 좋아졌을 때 나타나는 특정 증상들도 있거든요.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던가 잠이 안 온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T4번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고양이 소 자세 자체가 이 흉추의 가동성을 넓혀줘서 딱딱해진 등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자세는 양 손과 발을 아래로 둬서 엎드린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소자세, 등을 오목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은 날숨, 숨을 내쉬면서 고양이처럼 등을 둥글게 오므려 줍니다. 이 동작을 들숨 날숨 할 때 한 번으로 해서 10번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4번 고양이 소 자세는 등을 중점적으로 움직여 줄 건데,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소처럼 오목하게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 숨을 후 내쉬면서 이렇게 오므려 줍니다. 들이마시면서 오목하게 만들고 후 내쉬면서 둥글게,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제 앉아서 운동을 하실 건데, 이제 4번까지는 누워서 편하게 하셨으니까 5번은 이렇게 앉아서 할게요. 어깨 풀어주기 운동인데요. 평상시에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목 어깨 근육이 만성적으로 많이 뭉쳐 있으시죠. 그래서 이 승모근을 아주 쉽게 풀어주는 운동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깨를 이렇게 끝까지 올렸다가 힘을 쭉 뺄 거예요. 툭 이렇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승모근 운동을 하는 슈러그라는 운동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어깨 힘 좀 빼라고 말은 많이 드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깨를 이렇게 쭉 올렸다가 힘을 빼면서 툭 늘어뜨리면 이 자체가 어깨를 굉장히 많이 이완시키고 딱딱해진 승모근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동작도 10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소위 뭐 뒷목 잡고 쓰러지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게 아주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뭐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압수용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스트레스도 낮추고 혈압도 떨어뜨리는 운동 방법 3가지인데요. 아주 간단하니까 이것도 보시면서 내가 평상시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은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주신경 자극 마사지입니다. 미주신경이 아까 귀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귀에서 시작해서 우리 몸 이렇게 내려가면서 전신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이때 위치하는 주요 경로가 바로 연목에 위치한 흉쇄요돌근인데, 이 근육을 너무 인식하실 필요는 없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귀 뒤를 만져보면 약간 툭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습니다. 이거를 유양돌기라고 하거든요. 이 유양돌기 밑으로 이렇게 손가락 2개 정도 잡고 이렇게 쓸어주듯이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자체로 여기를 부드럽게 쓸어주면 이게 미주신경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너무 세게 꽉 누르실 필요는 없고 내가 마치 반려견을 쓰다듬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30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을 이렇게 30초 했으면 반대쪽도 엄지검지 이용해서 이렇게 30초 쓸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테니스 공을 이용한 마사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테니스 공 말고도 약간의 탄성이 있는 마사지 볼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쉬워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쉽나 놀라실 수 있어요. 테니스 공을 잡고 제가 이걸 꽉 쥘 건데, 너무 이렇게 꽉 쥐실 필요는 없고 가진 힘의 30%에서 40% 정도 힘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저는 지금 힘을 줘서 좀 잡고 있고 손이 약간 떨리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걸 30초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한 손을 했으면 반대쪽 손도 마찬가지로 30초 해줍니다. 그래서 양손을 한 번으로 해서 5번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악력을 이용해서 힘을 주게 되면 이 자체로 손의 압력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압수용체에서 내 손의 압력이 조금 올라갔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압력이 올라갔으니까 압력을 떨어뜨리라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공을 이용해서 압력을 너무 과도하지 않게 적당하게 올려주면 이 운동이 끝나고 났을 때 압력이 좀 떨어지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뭐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조금 내가 뭔가 긴장을 많이 하거나 할 때 공만 이렇게 잡고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이것도 많이 따라해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발바닥 롤링 운동입니다. 아까는 손을 이용해서 운동을 했으면 이번엔 발바닥을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이 운동도 너무 쉬운데 발바닥 앞부터 뒤까지 이렇게 테니스 공을 대고 뒤에서 밀었다 앞으로 밀었다 30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아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환자분들에게도 이런 테니스 공이나 마사지 볼을 이용한 운동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족저근막염 치료하는 또 다른 원리로 발바닥이 막 간지럼도 잘 타고 자극에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에요. 그 이유가 발바닥에 정말 많은 감각신경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롤링 운동을 할 때 이 감각신경들이 하나하나 자극을 다 받게 돼요. 그리고 이런 감각 자극들은 우리 뇌에 신호를 보내면서 이 자체로 뇌를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건강을 위해서 족욕을 하시거나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발바닥 롤링 운동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바닥 롤링 운동은 왼발부터 해볼게요. 발바닥 앞쪽 부위, 뒤쪽 부위까지 다 자극을 할 건데 앞에 이렇게 두고 살짝 이렇게 굴리는 느낌으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를 반복해 줍니다. 이게 실제로 평상시에 좀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아프실 거거든요. 저도 지금 좀 아픈데 이 동작을 한 발씩 해서 30초씩 반복할게요. 왼다리 이렇게 했으면 반대쪽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30초 반복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뭐 주름이 생기거나 얼굴이 좀 처지면서 좀 왠지 팔자주름도 좀 깊어 보이고 얼굴도 막 사각턱처럼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되게 뭐 비싼 시술을 받으시거나 리프팅, 심지어 수술까지 했는데도 이게 오래 유지가 잘 안 되고 다시 돌아오신다는 고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얼굴도 근육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노화라는 건 이 얼굴 근육의 탄성이 약해지면서 처지기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노화를 예방하는 마사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근 마사지입니다. 이를 꽉 깨는 습관이 있으시거나 좀 사각턱이 있으신 분들 특징이 이 교근, 음식을 씹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근이 발달하게 되면 이 얼굴 양쪽이 튀어나오면서 좀 날렵함이 없어지고 얼굴이 좀 뭉툭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근을 풀어줄 건데, 교근은 그냥 이렇게 양손을 좀 잡은 다음에 볼에다가 갖다 댑니다. 이렇게만 해도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로 입을 벌렸다 닫아줬다 할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벌렸다 닫았다 하는 거를 10번 반복해 주시고요. 이렇게 벌렸다 닫았다를 했으면 이 주먹을 쥔 상태로 교근을 위아래로 이렇게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이 동작도 하면서 아프신 분들은 내가 교근이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 운동은 하면서 사각턱이 하나씩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운동 효과가 더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30초간 교근을 문질러 주시고요. 두 번째는 광대근 마사지입니다. 팔자주름 심하신 분들이 특히 하시면 좋은데, 이 광대를 만져보면 뼈가 있잖아요. 이 아래에 위치한 근육인데, 팔자주름은 이 주름 자체가 깊어지는 것보다 이 팔자주름 위에 위치한 근육들이 아래로 처지면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대근을 반대로 펴줄 겁니다. 이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양쪽을 동시에 해줄 건데요. 앞쪽에 광대뼈가 있죠. 이 광대뼈 밑으로 가서 이렇게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이거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 없고 그냥 옆으로 쓰다듬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거든요. 이것도 팔자가 뒤로 펴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30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추미근 마사지인데요.
미간 주름이나 이마 주름, 특히 좀 인상을 쓰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뭔가 이마에 주름이 생기시고 이러신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추미근은 제 얼굴에서 보여드리면 이 눈썹뼈 있죠. 눈썹뼈 약간 바로 위에 위치한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이 자체로 미간 주름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추미근을 반대로 이렇게 펴줄 겁니다. 눈썹을 문질러 준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 동작도 이렇게 30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현대인분들의 식단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공복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즉 너무 자주 먹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서 얼마나 먹는지를 생각해보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침은 안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뭐 대충 이렇게 빵 같은 거 드시기도 하시고, 이제 점심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게 있죠. 점심시간 되면 식사하시거나 아니면 점심 전에 또 그냥 간단하게 좀 배고프고 하니까 뭐 과자 같은 거 좀 이렇게 먹고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 점심 식사합니다. 그 다음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식사했는데 당이 떨어졌다, 뭐 밥배랑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라고 해서 뭐 식사 끝나고 또 디저트나 뭐 커피 같은 거 드십니다. 그리고 점심이랑 저녁은 좀 식사 텀이 길어요. 뭐 최소 6시간 7시간 정도는 되는데 뭐 이 사이에 조금 또 입이 심심하니까 좀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챙겨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저녁 식사하시고, 혹은 뭐 회식 자리가 있거나 뭐 술자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주 하시고 야식 드시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밥을 안 먹는 시간이 자는 시간 빼고 없다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처음에 다이어트 방법으로 굉장히 열풍이 많이 불었어요. 그런데 이런 간헐적 단식이 단순히 뭐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만성염증을 줄여주면서 뭐 통증을 줄인다거나 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결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공복 시간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바로 오토파지라는 현상입니다. 오토파지가 뭐냐면 세포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세포 사멸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자동차를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나면 이게 이제 기름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에너지를 만들고 난 부산물로 매연이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고요. 이 음식물을 분해하고 에너지로 만들고 남은 노폐물이 있습니다. 이런 노폐물을 누군가는 치워줘야 되거든요. 이걸 치우지 않고 몸 안에 쌓아두게 되면 그 자체로 만성염증이 되고, 이게 통증을 유발하고 뭐 치매도 유발하고 암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폐물을 언제 치우냐면 바로 공복 시간에 치웁니다. 공복 시간의 시간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지는데요. 공복 시간이 약 16시간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때 오토파지 현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 고경표 씨가 한번 자기는 뭐 한 달에 뭐 한 3, 4일씩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한다라고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을 텐데, 뭐 3, 4일씩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16시간 정도 공복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몸에 쌓아놓은 많은 노폐물들이 오토파지를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되는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살이 빠질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통증 같은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방법은 16대 8이라고 해서 16시간은 단식, 8시간은 식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16시간 단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추천드리는 게 12대 12, 12시간 단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식 시간을 너무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12시간 정도만 내가 굶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수면 시간을 활용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에 자서 뭐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처음에 단식을 하시는 분들은 저녁 8시 이후부터 12시까지만 참는 거죠. 그러면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을 참았고, 잠을 자는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뭘 안 먹으니까 자연적으로 12시간 공복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주로 뭐 아침에 굶어야 돼요, 저녁에 굶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일단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건 우선 저녁 늦은 시간에 식사를 좀 피하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과 이어지면서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12시간 공복을 하는 게 좀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간을 좀 늘려가시면 됩니다.
뭐 내가 저녁 8시에 원래 식사를 끝냈다라고 하면 이걸 점점 앞당겨서 나중에는 뭐 한 오후 4시 이때쯤 식사를 끝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16시간 공복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오토파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침 그리고 좀 늦은 점심에 식사를 끝내시고 나서 하는 간헐적 단식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만약 내가 불가피하게 오전에 식사를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를 드시고 나서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을 하면서 단식을 하면서 각자 좀 상황에 맞게 시간을 조절하시는 걸 많이 권장드립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너무 좋긴 한데 이걸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분들이나 임신 중이신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굳이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식단을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주의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60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좀 젊으시고 체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체질 무관하게 간헐적 단식을 하셔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나이가 드실수록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평상시에 고기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너무 세게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나 혈당이 많이 떨어지면서 뭐 어지럼증을 느끼시거나 심지어 구토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꼭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담당 선생님이랑 내 몸이 간헐적 단식을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충분히 의논을 한 뒤에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저체중이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체중이라고 하면 평상시에 식욕도 없고 뭐 고기뿐만 아니라 밥도 잘 안 먹고 밥을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이러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식사를 더 자주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임산부, 청소년, 60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 또 저체중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셔서 사실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살을 빼신다고 하시면서 또 아침 많이 거르시더라고요. 근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거른 사람 그리고 아침에 뭐 빵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먹은 사람 아침에 뭐 단백질이나 채소 같은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 세 그룹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좀 좋은 채소나 아니면 좋은 단백질을 먹은 그룹이 가장 건강이 좋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이 좋았던 그룹이 아침을 굶은 사람보다 아침에 빵이라도 먹은 사람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도 오히려 아침을 굶으시는 분들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어서 우선 다이어트를 지금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침을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침에 추천드리는 조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바쁠 때 드시면 좋은 조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릭 요거트, 블루베리, 그 다음 견과류입니다. 우선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요. 그리고 요거트 자체가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야채나 섬유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서 좋은 유산균을 많이 섭취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과일이 의외로 살이 굉장히 많이 찝니다. 건강을 위해서 뭐 사과, 뭐 바나나, 포도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과일도 과당 성분으로 돼 있어서 이게 많이 드시면 설탕 많이 드시는 거랑 좀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블루베리인데요. 베리류는 대체로 좀 비슷한데 같은 칼로리에 비해서 당은 적으면서 과일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나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그릭 요거트 위에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토핑으로 블루베리 혹은 블루베리가 없으신 분들은 딸기를 드셔도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견과류를 많이 추천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착각하시는 게 내가 기름이나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몸에 지방이 찌는 대부분의 원인은 기름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또 기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포화지방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은데 견과류에 이런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요. 견과류 종류마다 사실은 이런 성분 정도가 좀 다른데 요즘은 뭐 이렇게 한 봉지에 여러 가지 견과류가 합쳐져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제품을 이용하는데 그런 거 한 봉지 정도 하루에 드시면 충분한 좋은 기름을 섭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 블루베리, 견과류 바쁘실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드시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관리, 자율신경, 만성 염증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좀 바쁠 때 이렇게 챙겨 먹는 아침 조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좀 제대로 먹을 때 아침 조합을 설명해 드리면 삶은 계란, 토마토, 올리브유,
브로콜리, 들기름, 김입니다. 좀 복잡하죠. 우선 계란 같은 경우는 이 흰자의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닭가슴살 같은 걸 먹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게 좀 어렵잖아요.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신 분들이 삶은 계란을 한 2개 정도 드시면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한테도 삶은 계란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이 계란의 주성분 중 하나가 바로 콜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콜린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콜린을 많이 섭취한다고 부교감 신경이 무조건 높아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콜린 자체가 부족하면 부교감 신경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 문제가 있으신 분들,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계란을 드시면 좋고요. 향간에 뭐 계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과거의 연구고 요즘 연구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은 사실 외부에서 먹어서 증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계란 노른자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하루에 뭐 2개 정도 계란 노른자 먹는다라고 해서 우리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평상시에 좀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뭐 계란 먹어도 되나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좋고요. 그런데 이 계란은 그 자체로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음식들이 조합이 됐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토마토죠. 토마토가 겉에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이건 바로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좀 젊어 보이기 위해서 뭐 이런 항산화 물질 많이 드시잖아요. 그게 토마토에 굉장히 풍부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제가 조리를 할 때 주로 방울토마토를 절반으로 자른 다음에 여기에 올리브유를 넣고 살짝 가열을 해서 먹게 되는데 이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요리를 하고 나면 약간 토마토 즙 같은 게 사실 바닥에 조금 깔리게 돼요. 이게 소위 라이코펜 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넣고 너무 지나치게 가열을 하면 안 되고 한 1분 30초 정도만 돌리면 뭐 토마토의 비타민 성분도 많이 파괴되지 않고 올리브유에 좋은 기름 성분도 남아있는 상태로 라이코펜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뒤에 그 다음 토핑을 하는 게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가 채소인데 여기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게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에요. 설포라판도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중에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채소가 있지만 저는 브로콜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데쳐서 먹는 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먹다 보면 이게 되게 식감도 좋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서 브로콜리 드시면 좋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는 들기름과 김을 올려서 마무리를 합니다. 들기름 같은 경우는 이 자체에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가열을 하지 않고 들기름을 한 스푼 정도만 살짝 넣어주면 굳이 오메가3 영양제를 따로 드시지 않아도 좋거든요. 그 다음에 김은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음식이죠. 이 안에 요오드를 비롯한 굉장히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을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 3장 정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면서 단백질, 좋은 지방, 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을 모두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저는 거의 완벽한 아침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진료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자율신경 이상이 있으셔서 많이 내원을 하세요. 그래서 증상들이 정말 많이 다양하거든요.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부터 시작해서 뭐 소화가 잘 안 돼요, 통증이 심해요, 혹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해요. 굉장히 증상이 다양한 환자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이분들 중 어떤 분이 이렇게 내원을 하셨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이분이 평상시에 뭐 뭘 먹는지,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운동은 하시는지. 근데 30대 여성 분이시고 사업하시는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바쁘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식습관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잠도 잘 못 주무셔서 매일 이렇게 밤 꼭두새벽까지 일하다가 늦게 주무시고 아침 거르고 뭐 점심에 뭐 배달 음식 먹고 저녁에 이제 뭐 사람 만나면서 음주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살이 그렇게 많이 찌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안에 체수분,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내장지방이랑 복부지방이 엄청 높게 나오신 거예요. 이런 분이 소위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지방이 피하지방이랑 내장지방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팔뚝살, 뭐 목살, 뭐 손가락에 있는 살 이런 데는 피하지방이라고 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내장 사이사이에 껴있는 지방을 내장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내장지방이 피하지방보다 100배는 훨씬 나쁜 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그 자체로 만성염증을 만드는 염증 공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두통이 엄청 심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 진통수염제도 달고 사시고 두통
특정 치료나 약을 안 먹어본 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그래서 치료 같은 걸 좀 권해드리기 전에 먼저 좀 식습관 같은 걸 살펴보다가 이게 만성염증을 유발하면서 두통이 좀 생겼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분을 좀 다이어트를 시켜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선 사실 조금 어이가 없으셨을 거예요. 내가 살도 안 쪘고 뭐 다이어트를 하러 온 것도 아닌데 살을 빼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분은 실제로 뭐 치료를 하면서 식단 조절을 많이 시작했는데 몸이 겉으로 비만이시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굶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한 3달 정도 하셨거든요. 실제로 체중은 그렇게 빠진 게 많이 없으셨어요. 체중은 거의 한 1, 2kg 정도밖에 안 빠지셨는데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내장 지방과 복부 비만율이 현저히 많이 떨어지면서 우선 기본적으로 몸이 굉장히 많이 가벼워지셨고 두통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케이스가 있으셨습니다. 저도 놀랐고 환자분도 놀랐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식단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드리는데 식단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한다고 큰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이처럼 한 3개월 정도만 꾸준히 관리를 하셔도 뭐 건강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없애는 효과를 저는 실제로 임상 환경에서 많이 보고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내가 내장 지방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탄수화물 줄이는 식단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자율신경을 살리는 여러 가지 식단, 운동, 마사지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면 뭐 이게 너무 많아서 할 엄두가 안 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뭐부터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하나하나씩 습관을 바꿔가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 거고, 그냥 인생을 너무 뭐 음주도 많이 하고 흡연도 많이 하고 아무것도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건강이 어느새 나빠져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건강 관리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운동을 좀 안 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냥 내일은 딱 10분만 밖에서 한번 뛰어봐야겠다라던가, 평상시에 내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내일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랑 블루베리를 한번 먹어본다던가, 이걸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만 하셔도 몸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해봐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걸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좀 실천을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수개월 수년이 지나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걸 그냥 보고 끄지 마시고 영상에 나온 방법들 중 딱 한 가지만 내일부터 꼭 같이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에 깨알 같은 홍보를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방 차를 2가지 종류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평상시 음식도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로 마실 수 있는 약재를 정말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을 하다 보니까 뭐 쓰는 약재 이렇게 물에 끓여서 달여 먹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환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시중에서 구하시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셔서 원장님 뭐 먹어야 돼요, 어디서 사야 돼요, 무슨 제품 먹어야 돼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이런 티백을 만들어서 스스로 좀 먹고 있었는데 이걸 그냥 제품으로 출시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치자 맹문동차, 계피차 이렇게 2가지 종류를 만들었거든요. 계피차 같은 경우는 몸이 차시는 분들이 좀 꾸준하게 드시면 좋고, 평상시 더위를 많이 타거나 몸이 건조하신 분들은 치자 맹문동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이게 막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 하루에 한 300에서 500ml 그냥 물 대신 천천히 매일 드시면 또 뭐 약만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